예, 안녕하십니까. 숭실대교 법학과에 있는 전사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과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 1월 8일 날 국회가 이제 이 산업재해 가운데서 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자뿐만 아니고 사업주,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라고 하면 CEO죠. 그리고 이제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해서 이사 가운데서 이 산업 안전 관련된 처벌을 주로 담당하는 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말하면 술상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대신 흥부가 맨날, 매 맞고 돈 벌어다 씁니까? 그것처럼 이사 가운데, 그렇게 산업 안전 담당 이사를 두면, CEO나 사용주가, 처벌을 안 받게 되고, 대신 받게 되는, 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경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2년 전쯤에 이 서부 화력발전이죠.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특히 이제 운송하는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용균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특히 이 담당자뿐만 아니고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주, 그 다음에 CEO가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지 산업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이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올해 1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김용균 씨, 2년 전에 있었던 김용균 씨의 김용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대 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김용균 씨 사태 이후에 2020년 작년 5월 달에 산업보건안전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해 1월 16일, 그러니까 2021년 1월 16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14일이니까 내일 모레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시행되기 전에 1월 8일 날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매우 궁금해지는 이런 법입니다. 처음에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안과는 다른 그러한 조정안이 나왔고 결국은 통과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법이다 라고 해서 당장 지금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이 법이 제정이 돼서 결국은 기업들이 이 안전조치, 그 다음에 보건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실은 일이다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전제해 사업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사고인데, 불의의 사고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하고 CEO가 처벌받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특히 이제 한 경우에는 징벌배상도 받게 되고 행정벌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입법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그 다음에 너무 데미지가 크다, 너무 과중한 처벌이다. 그래서 산업 경영 환경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사업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영계에서도 보완 입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자마자, 제정되고 난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다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검토해 본 후, 당분간은 이렇게 각 모든, 경영계, 노동계 모두가 다 이 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7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 법은 사업장뿐만 아니고 공중 이용시설, 그 다음에 공중교통수단 중에,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엄중한 형처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한테 사업자 책임을,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한테도 벌금을 병고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이번에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보면 결국 하청업체 직원이 결국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이 제3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시켰다는 점에서 사업 범위가 이제는 하청업체까지 넘어간, 너무 책임 범위 넓어졌다. 습니다. 그리고 개인 경영자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적 책임뿐만 아니고 이제는 법인한테도 엄격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그래서 50억 원까지 부과하는 이러한 병과 규정이 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중대 시민재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제품을 이용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로 보고 똑같이 처벌하는 이러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문제는 되게 확인하기 되게 어려운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하게 되면 입은 손해보다 5배까지 징벌배상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중대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한테 이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의무를, 그 다음에 책임을 강화시키고 이것을 소요되는 비용들은 또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그 입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어찌 보면 실은 기존에 있는 산업보건안전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들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있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서울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이 특수고용 화물 노동자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석탄을 운반하는 분이죠. 여기 석탄을 하적하는 과정에서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끼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서부화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부발전은 공기업이죠. 공기업입니다. 한전이 100% 모회사고요. 공기업의 손해가 결국은 시작된 것이 이제는 민간 기업에까지 다 전파된 이런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책임을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로 만든 취지가 뭐냐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안 둬도 지금 그러면 대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이 뭐였느냐, 그게 별로 미흡했기 때문에 이 법 만든 게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아까 그 김영우 씨 같은 경우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죠. 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요새 최근에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로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통신 단말기 장치를 이용해서 실은 수거나 물건을 수거나 배달, 중개하는 사업자들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규정을 둬서 어찌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개정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 수급자들,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원청사업자가 안전조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 도급인 입장에서 원청사업자가 도급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요구했는데 수급사업자가 이것은 뭐 폭발이 있거나 위험한 물질이다. 그래서 그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실은 정보를 제공해라 라고 했을 때 정보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하청업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산업안전보건법도 상당히 김영균 사태를 계속 진일보해서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김용균 재단에서 법 개정을 중대재해처벌법을 강력히 요구했고, 그리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 법이 됐죠. 저는 이제 이 법을 보면서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안전조치, 보건조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3조에 보게 되면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서 이 그 산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업자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별표 1을 보면 뭐 광산업, 원자력, 그다음에 원자력 사업자들, 항공기 사업자들, 선박 제조업자들, 소프트웨어 제조업자, 뭐 정보 서비스업자, 금융업자, 보험업자, 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뭐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뭐 농업, 어업, 뭐 소매업, 영화, 뭐 녹음시설, 방송업, 부동산업, 임대업, 연구개발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적용 대상, 제외되는 사업자들이 상당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러한 예외가 없어요. 다만 그 예외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만 예외를 뒀는데 그것만 듣고 나머지는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적용 대상이 되는 이러한 실은 입법론적으로 모순적인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주체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안전조치나 그 다음에 보건조치를 취하는 담당자가 안 했을 때 그 사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이 제대로 하도록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 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불명한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이런 그 경영자들, 그 다음에 사업주 한테 책임을 이제 더구나 형사처벌을 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가 대체 안전조치, 보건조치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지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무조건 사고 나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헌법상에 나와 있는 재형법정제 기본 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구나 이제 우리가 그 중대 시민재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중대 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대 시민재해는 사업장
지역에서 나온 물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운송해서 가거나 이런 교통수단, 이용시설 중에 또 이용자가 실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책임지도록, 그것도 형사처벌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명화성 위반될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입법하는 과정에서 사업주하고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면 어떻게 사업할 거냐. 여기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 담당을 하는 이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형처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안전 담당 이사. 그러니까 처벌 받는 이사를 선임을 하면 사업주도 대표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전 담당 이사를 둘 수 있는 기업하고 안 둘 수 있는 기업하고 대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청 사업자한테 실은 하청 사업자들이 실은 근로자들한테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에 원청 사업자가 어떻게 하청 사업자들이 어떻게 안전조치를 어떻게 취해줄 수 있느냐. 대체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청업체 사업자, 근로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원청 사업자가 책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거죠. 처벌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과실일 수도 있고 과실이 어떤 게 과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받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도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사처벌의 정도도 아예 법으로 구분해 놨어요.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상한은 없어요. 10억 원이나 벌금.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다. 6개월 이상 치료의 개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두 명 이상 나왔다. 이렇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이런 개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개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실은 처벌의 범위도 법으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 놓는 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배 징벌배상이라고 하는 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5배,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보다 5배를 더 배상해 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징벌배상의 문제는, 실은 소송 남발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징벌배상이 들어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실손액이 얼마인지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개념 선정해서 대부분 이제 화해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원고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을 제기해야 될 유인이 많은 거예요. 유인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징벌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징벌배상은 원래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에서 형사처벌 대신에 민사벌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징벌배상에는 형사벌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형사벌도 엄격히 하고 그 다음에 대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예견도 못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고 거기다가 민사책임, 징벌배상, 다시 말하면 형사처벌을 또 처벌하게 되는 이중처벌의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제재,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그러면 형사벌, 그다음에 민사벌을 다 가했죠. 그럼 행정벌은 없느냐? 행정벌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를 들어 영업정지라든가, 면허 취소라든가,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행정명령, 행정벌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행정벌을 소위 말해 조치금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산안법상에 또 행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면허 취소 등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중복처벌 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결국은 이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 입법화했습니다. 이게 입법했기 때문에 실은
국회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편성해야 됩니다. 결국은 중대재해 문제는 국민들 세금으로 결국은 그 예방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전형적으로 중대재해 책임을 국민들한테 전가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40조에서는 근로자한테도 이렇게 안전조치나 그 다음에 보건조치에 따른 매뉴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준수해야 됩니다. 준수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 의무를 준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규정이 없어요. 무조건 이 중대재해처벌법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실은 그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은 아무런 조치 주의 의무를 준수를 안 했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저희 말하는 5배 징벌배상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CEO나 사업자가 처벌도 받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 제기하에서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당장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준으로 해서 양형 기준을 정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해서 양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대재해법이 엄격하잖아요, 책임이. 그래서 결국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양형 기준을 거의 2배로 높였습니다. 지금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법상으로 보면 중대산업재해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시민재해는 적용이 안 돼요. 배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이 5인 미만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양형기준,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세워서 이제는 산업안전법상의 적용에 따라서 또 중대산업재해는 예를 들어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지만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법에 제외되니까 산업안전법 적용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처벌이 2배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들이 많이 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의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형 기준이 강화돼서 이제는 어떤 사업자들 특히 이제 이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적용을 맞는 사업자들이 양형 기준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이 과실범이라고 하는 거, 과실범도 이제는 고의범처럼 형처벌해야 되는 이런 형사처벌의 기본 원칙들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이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환경이 급격한 이제 변화가 우려됩니다. 어찌 보면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고가 날 것을 전제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실은 그 불의의 사고인 거죠. 불의의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인만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해서 기반이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시간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강제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기업인들이 경영할 의지가 없다. 경영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영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고 일자리가
소멸 위험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보면 1월 8일 날 제정이 됐으니까 이제 내년 2022년 1월 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양형 기준이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을 1년 받은 걸 이제 2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러한 실은 이 산안법상의 적용 대상이 엄격해졌고, 또 하나는 산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와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 간에 소위 말해 격차가 너무 법 형평성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고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경영계에서는 어찌 보면 저는 경영계 반응이 조금 좀 의아한데 경영계 입장이 뭐냐면 보안입법을 요구한 게 뭐냐면 1년 이상이라고 한 거를 상한선을 정해달라. 그러니까 7년 이하처럼 상한선을 쉽게 말하는 그 한선을 두지 말고 상한선을 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우리가 잘못하면 20년, 무기징역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한을 변경해달라. 그 다음에 중대산업재해나 뭐 중대이용재해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처벌을 하려면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중복돼서 한 경우에만 처벌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사업자들,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자들은 3년간 유예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50인 이상 사업자들은 막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50인 이상은 2년간만 유예해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경영 입장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게 우리가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취하는데 갑자기 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예산 지원해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어찌 보면 경영계에서 보안입법을 요구하는 거는 너무 좀 이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좀 미온적인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볼 때는 이 상황이 되면 이 법은 개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이 정부 지원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이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본다. 그래서 6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당장. 그리고 경영지원 바우처도 200만 원 주겠다. 컨설팅도 뭐 70% 비용을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산재보험료율도 10% 할인해 주겠다. 이제는 당장 벌써 이렇게 이제 선짐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때려주고 사탕 주는, 때리고 사탕 주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법 취지가 과연 타당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과잉금지 원칙이 있죠. 이 과잉금지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건 위헌이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시민한테는 입법 목적에도 이 법은 또 특이하게 1조에 딱 입법 목적을 딱 정해놨어요. 정해놨습니다. 입법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로자와 종사자,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책임을 사업주하고 경영 책임자 전가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면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한테도 처벌을 실은 징벌 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은 잘 모르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형처벌 지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입법 목적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위헌성이 있는 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이 실은 제정되게 된 최근의 일이 뭐냐면, 또 이게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죠.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들어가는 CMIT, 그다음 MIT 관련해서 SK케미칼 대표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입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러한 화학약품이 결국은 유해하느냐 안 하냐 알아야 될 문제는 실은 화학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임상실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상의 완전히 소위 말하는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위험성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자들은 전적으로 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아서 위헌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실효성 논란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대재해를 보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79%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치면 98.8%가 발생하는데, 지금 50인 미만은 3년 유예됐고,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자는 실은 아예 면제됐다. 이래가지고 이 법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산안법까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만들었는지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안법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산안법상에 나와 있는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한 1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 근데 그 가운데, 일부를 실은 못 지켰을 때 사고 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엄격하죠. 너무 엄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이 적용법이 너무 포괄적이다. 하다가 유치원 선생까지 처벌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새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를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안 받아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사문화된 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법도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실은 사문화된 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항상 하지만 언제 사고 나올지 모르니까 어찌 보면 재수 없으면 처벌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법적으로도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처럼 엄격하게 7년 이하 징역을 처벌하는 데는 없어요. 다 미국은 다 벌금으로 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들은 10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보도자료 낸 내용들 참조를 해서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체 모델이 뭐였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국에 나와 있는 이 기업과실치사법을 모델로 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실치사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길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만 유일하게 특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별도 법을 둬서 처벌하는데, 이 부분도 실은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상해 사건도 6개월 이상의 소위 말하는 진단이 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하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사업주, 경영 책임자, 뭐 안전 담당이사,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서 이 부분도 처벌 요건도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주나 경영자 처벌하는 거 영국은 없어요. 실적 영향 행사한 사람만 처벌하는 거지. 이런 법인데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벌금도 법인 처분 병가하는 거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2.5% 10%까지만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무조건 50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그 매출이 50억이어도 50억원 내야 되는 거지. 예? 매출이 100억짜리도 50억 원을 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런 외국 입법례 볼 때도 우리나라 법은 너무 과도하다. 위헌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헌법 13조 1항에서 이중처벌을 금지시키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형사처벌하죠. 징벌배상하죠. 과징금 부과하죠. 과태료 부과하죠. 영업정지하죠. 취소하죠. 뭐 이런 것 행정벌 다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중처벌금지 위반되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고 있어요. 사고가 안 나기만 바라는 거지. 내가 뭘 조치를 어떻게 내가 안전 담당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미 안전조치, 보건조치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대체 하루에 몇 번을 가서 너 전화해가지고 너 그거 받냐 안 받냐 너 준수했냐 맨날 물어봐야 되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면책이 되는 건지 대체 어떻게 해야 면책이 되는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면책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다가 사고 나면 깜빡하는 거고 이것은 재형법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이죠. 헌법 30조 2항에서 보게 되면 입법 목적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정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절치 않다. 방법의 적절성. 이것도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형법상으로 과실치사죄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왜 굳이 명확하지 않은 본인이 대체 자기가 이걸 해야 위법이고 아니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것은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산업재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익을 제한해서 공익이 얻는 효과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익이 오히려 지금 침해될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되는 이거 피해 최소성에도 아니 이미 다른 걸로 다 처벌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실은 명분이 없어요. 법적 논거가 없습니다. 이거 다 과잉금지 위반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정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게 되면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게 2000년대 들어서서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예전보다 우리나라 세진 건 아니지만 강화했는데 당분간은 그 치사율, 소위 말하는 그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한 2년 정도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또 증가하는 양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형사처벌을 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형사정책 이거는 이미 21세기에 안 맞는 그런 정책인데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국가의 이 법 해석상 충돌이 좀 많이 예상되고 있죠. 입법 적재성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안입법이 지금 다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안입법 논의들이 진행이 될 때 이렇게 좀 부당한 또 비합리적이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개정을 해서 우리가 법익균형성 일단은 특정 사인을 제재를 가하면 그걸 통해서 얻는 공익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이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국가경이 성장하면서도
산업안전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법들은 우리가 현재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뭐 다른 데들 다 산업안전보건법까지 해결해 있거든요. 그처럼 그걸 보고, 그래서 이 서로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통일해서 단일 법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산업안전재해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산업도 발전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북박전문대학원에서 농법 담당하고 있는 이승길입니다. 오늘 자유기업원에서 개최한 우리 세미나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 관련해서 그 문제점과 뭐 개선 방안, 개선 방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실은 그 전사면 교수님께서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관련해서 아주 조목조목 그 법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이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 촘촘하게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사실 거기에 첨언하는 그런 성격의 다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이 법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조금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보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그런 문제의 법인데요. 사실 이미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산재에 관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것도 갖춰져 있고, 또 이제 그것 관련해서 예방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이 산업안전보건법, 이 산안법에 관한 또 특별법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농업법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산재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특히 이제 산안법 관련은 그 형법적인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한 법입니다,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반을 하면은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바로 처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해석이 우리가 이제 형법을 해석할 때 재형 법정주의라 그래갖고 법으로 확실히 규명된 어떤 고의나 어떤 미필적 고의 정도가 인정이 돼야지 처벌이 가능한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부분들은 이 산안법보다도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인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이제 법명에서 보듯이 재해긴 재해인데 이것이 이제 중대재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었으니 그 정의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산업 현장이라는 것은 이제 산업재해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접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또는 4.16 세월호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돼서 이것을 이제 시민재해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에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에 이제 포함시킨 법이어서 사실 이제 약간 이제 법이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한 법을 담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오늘 전상윤 교수께서 앞에서 얘기하셨던 두루두루 얘기하면서 흔히 이제 민간 기업을 상정한 것으로 제한해서 이 법을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또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 법을 전체적으로 뭔가 나중에 위헌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이해 강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것들이 또 다른 차원의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 또 이제 그 법 내용에서는 좀 빠졌지만은 그 학교, 공공기관 중 관련해서도 이제 학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냐 이렇게 해갖고 이해 관계자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제단체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에서 주로 국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마치 이제 기업과 관련된 법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처벌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런 재해 관련된 법률이 처벌을 받게 되면은 흔히 이제 꼬리 자른다고 그래갖고 실질적인 그 위에 그 책임자들을 문책하지 않고 그냥 꼬리 자르는 식으로 하고, 또 결국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면은 다 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실형이 이렇게 중하게 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징역형이 아니고 대부분들이 벌금형으로 이렇게 갖고 특히 이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어도 500만 원 정도밖에 판결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선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처벌이 그렇게 약할 수가 있냐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실 쌓고, 어떻게 보면 여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감정에 비추었을 때는 좀 법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작년도 2020년 신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2022년 본인 임기 끝날 때까지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그걸 어떻게 산재를 어떻게 갑자기 이제 반으로 줄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이 산재에 관련된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산재 관련돼서 굉장히 큰 현안 과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 절반 감축에 따른 산재 예방 감독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제 강화하고 관련된 근로 감독관들, 산업 관련된 인력도 전에 없이 이제 많이 충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것이 이제 벌을 주게 한 감독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노력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또 현장 지도를 통해서 한 바는 있는데, 이제 저희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잊을만 하면은 큰 이제 사건들이 터져갖고 사실 이제 그 대통령 이하 또 국무총리 또 관련 장관님들 뭐 이렇게 해갖고 현장에서 이렇게 가서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여전히 이게 산재가 줄었는가. 그리고 이제 산재 얘기가 나왔을 때 보면은 항상 노동계에서 얘기하면은 저희가 OECD 선진국인데 이 산재에 관련해서 산재 공화국이다라는 정도로 해갖고 그 통계상에서도 수치가 좀 많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기업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또 그 화력 발전소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또 경한대 물류 창고를 이제 그 보수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배경적인 것들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근자에 제 기억에 의하면은 그 장관님께서 청문회를 하는 와중에 본인이 이제 그 장관 청문회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그 구의역 사건에 대해서 그 발언을 한 그것이 굉장히 여론화되면서 그 구의역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시 각인이 되고, 또 그런 와중에 이제 국회 내에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서부터 사실은 이제 이 시민단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작년에 갑자기 논의가 된 게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제 금년 4월 달,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그 총선이 이제 21대 국회인데, 사실 이제 19대 국회, 또 20대 국회에서도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논의가 있었으며 발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현재 이제 정의당인 고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이 법안을 처음으로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논의는 안 됐다가 이번 이제 21대 와서 정의당이 당론으로 자기들의 1호 법안을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입법적인 여건들을 보면 과정상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또 이제 거대 여당이라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목에 잡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논의가 돼서 작년 연말에 사실은 이제 그 뒷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의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이런 데서도 이제 법안을 또 내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법안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노동 법안이 아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이 통과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는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어서 논의 과정에 좀 굉장히 주춤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갑자기 법사위원회에서 전례 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논의를 한 것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성격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법안 자체를 사실은 만든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아까 앞서서 이제 전사면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입법을 하자마자 위헌 문제가 나오는 것은 좋은 입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 입법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경제단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기업 규제 3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입법도 있었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전에 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국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 이제 경영계는 경영대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바라봤던 노동계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고 중대재해를 방조하는 방조법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혹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입법이면은 이에 당사자들이 서로 만족을 해서 이 입법 목적에 맞추어서 잘 순항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입법에서 여전히 이 법은 통과됐지만은 또 이제 시행은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년 일단 유예됐다가 다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3년 후에 되는 이런 입법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은 입법의 필요성이 정말 필요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시행도 발휘했을 텐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들은 이것을 적용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들도 필요했고 또 그런 준비들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사면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하나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가 예방사업 관련해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여태까지 모든 예산은 기업주가 100% 부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재해와 관련된 보상보험은 그 보험료는 기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약간 출연을 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100%가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업의 예산은 그 산재기금에서 예산을 다시 불화받아서 재배정받아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업들은 기업주가 낸 돈에서 운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 자체는 사실 이제 관할이 법무부 관할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물론 이제 시행과 관련해서 산안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의 예산에 대해서 그걸 운영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부처 간에 있어서 사업적인 충돌 부분이 있어서 바로 터는 마련됐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사망 사고 관련돼서 절반 감축 목표를 했는데 2019년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2021년인데 2019년도에는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 그러니까 사건으로 인한 사고 사망의 경우가 85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0년까지 반을 한다는 것은 뭐 단순 자르면 한 400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2020년도에는 725명, 또 2021년도에는 616명, 2022년도에는 505명 이렇게 갖고 이제 과반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 2020년도에 예상대로 하면은 725명이 돼야 되는데 작년은 이제 2019년도에 855명보다는 5명이 더 많은
860명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예방 대책을 강화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가 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두 년도가 아니고 한 10년 전 통계로 보게 되면은 그때보다는 한 100여 명 넘게, 한 170명 정도 넘게 신년분자들은 가만 이런 적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몇 년을 두고 삼재 사망 사고를 이렇게 없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당장 2019년이나 2020년 통계, 그리고 2021년 뭐 이렇게 관련돼서 이제 통계들은 바뀔 텐데,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법의 효과가 있는가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효과라고 그러면은 그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이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예방을 하면서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전상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벌칙 규정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벌칙을 이렇게 강화하면은 그냥 줄어들 것인가, 그런 거 관련해서 아까 이제 영국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영국 사례에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문제되면서 국내에서 일부 이제 소개된 부분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법을 거기도 처벌을 기업 그 살인법 뭐 이렇게 해갖고 법을 강화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름 동의하면서도 아까 이제 전선임 교수께서 계속 얘기했던 주체라든가 요건 문제라든가 그다음 실제적인 벌칙 규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법치주의 국가에 의해서 또 제형 법정주의 얘기할 때 굉장히 그 요건들이 합리적이고 그 책임내에 관련된 것도 그런 정도에 해당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처벌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법은 그런 요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좀 모호하고 또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바로 형벌을 때리겠다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과실범을 진형을 때리는 게 아니고 사실 형법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학부 시절에 우리가 그 형법 배울 때 보면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로 미필적 고의 정도까지는 인정이 돼야지 형사처벌이 되는데, 이 과실, 부지한 것에 인해서 처벌을 한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대형 로펌에서 요즘에 때 아닌 뭡니까? 때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사거리들이 돼서 어떻게 보면 때 아닌 이 홍보거리로 정말 이것은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회원사들에 대한 특강 뭐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른 자료를 만들어서 정말 대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를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홍보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얘기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기업 총수들 또 오너들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받게 돼서 경찰서에 가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혼자 가지 않고 보통 변호사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당 얼마를 받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 전에 형사사건으로 보통 된다 그러면 세상 얘기긴 하지만은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그런 건수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사는 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 속에서 저기도 되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도 해당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좀 적게 되니까 수입료를 좀 덜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기업들은 회사 일을 하다가 하신 거기 때문에 회사 돈을 쓰게 될 거고, 중소기업은 또 실질적인 오너 기업들이 그 중소기업은 뭐 아까 이제 전생님께서 말하면 뭐 90% 이상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부지한 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로펌이나 이런 데서 변호사님들은 이게 장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때 아닌 요즘 어떻게 보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런 것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그 관심도가
원래 그게 법의 목적이 아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 관련 정보 감축이 당초 정책 목표대로 2022년도에 절반으로 감축되기를 희망하면서도 또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면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렇게 안 됐을 때에 대한 또 법의 이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이제 기업에서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 법안을 좀 검토한 데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라는 거 관련해서 이제 그 정부 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판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제 평소에 이게 산재에 관련돼서 보도나 언론을 이렇게 볼 때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2,000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OECD에서 1위이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 중대재해니까 이거는 사망사고 관련해서 2,000명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 산재에 관련해서 사망자 수가 예를 들면 2019년도에 2,0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2,142명.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전년에 비해서 122명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사망자 수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사고 사망자 수, 또 하나는 질병 사망자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에 관련해서 보면은 사고로 인한 사망하시는 분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855명.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16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처벌법이 강화됐다 이렇게 됐는데 좀 약간 감각이 쉬운 것이 이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언론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부각하지 않고 있는 것들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처벌받는 것이 대표이사가 됐던, 하여튼 책임을 또 전가받았던 산업안전 담당 이사가 됐던, 또 현장에 있었던 공장장이 됐던, 뭐 이렇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결국 이제 사람자 수만큼 바로 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그 사업체 수, 사업장이나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숫자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건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업종별에 관련해서도 이게 산재에 관련된 것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건설업에서 사망사고만 단순히 일단 봐더라도 한 50%가 건설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운수 창고 통신업이라든가 또는 제조,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다른 임업, 다양한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규모별 얘기가 나오는데 규모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제 50인 미만, 50인 이상 이렇게 나눴을 때 또 이제 50인 밑에에서도 5인 미만으로 완전히 법을 적용을 제외했을 때 사망자 수만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855명 중에 30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인 미만으로 봤을 때는 666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년 후에 적용될 5인 이상의 49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666명에서 301명을 빼면은 359명 정도가 사실 적용받는 사망자 수인데, 그럼 그 해당되는 사업체 수는 또 몇 개가 될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처벌에 관련 우리가 여론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듯이 세세적인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들이 분석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산재 통계를 우리가 볼 때는 은폐 내지는
그 신고하지 않은 사건들로 있는 것들도 많고요. 또는 이제 이거는 이제 기업에 관련된 통계인데 사실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 관련된 부분 이런 데 부분들의 그 통계는 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서 이제 855명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한 2,000명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또 확대해서 추산하기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 정부 이제 통계 분석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5인에서 49인까지 이렇게 봤을 때에는 1년 후에 적용되는 때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95명 정도 사망한 그 사업장에서의 해당되는 적입니다.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한 군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부분들에 보면은 하긴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입법에 대한 그런 효과까지 기대를 하는 것을 기억하면은 실질적으로 사건화된 그 사례들에 대한 분석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예방을 전제해서 이것을 입법을 좀 더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했을 방법은 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그 사회성 있는 사건들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은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모든 것이 다 그냥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다 여기에서 다 해결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 잘못 또 다른 형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처음 얘기했던 구역 사건 같은 경우는 한 하청업체가 한 뭐 그 당시 19살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청년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했던 사건들은 한 목숨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걸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어떻게 그 말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한데 이제 사실 이제 이 법을 하나 만들게 되면 법에 대해서 그 미치는 효과들은 그 이해 당사자들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이 처벌이 강하면은 어떤 위협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특히 이제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그 대표이사라든가 오너인 이런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디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그것을 인해서 내가 감옥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럼 내가 뭐를 하면은 면책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면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법안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불이 타 맞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입법을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돼서는 사실은 입법을 처음 할 때, 사실은 이제 이 중대처벌법의 입법의 목적이라는 부분들은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인데 자꾸 이제 전사명 교수님을 지금 환원시키는 이유는 언급을 하셔서 그런 적인데 거기서 보면은 그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이라든가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 종사자가 특히 이제 협력업체 내지는 하청업체라고 해서 사회적인 취약자들, 비정규직 문제 뭐 이런 것으로 환원을 해서 이 법은 그분들을 하는 좋은 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은 사실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 때는 이해 당사자들이 그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회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이 목적 자체가 굉장히 그 형평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에서 이 목적의 정당성 부분들도 사실은 이 조문에 없고 하나마다 표현을 했을 때 많은 논란들이 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법안 통과되고 두 개를 체크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법사위에서 이 전문의원 전문 검토 보고서가 있었는지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으니까 기간이 짧아갖고 실질적으로 검토 보고서를 충분히 내지 못했는지 하여튼 사이트에서는 확인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속기록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법안들이 상정되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에서의 논의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떠한 논의들이 했는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은 이제 벌칙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숫자를 높이니 낮추니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높였던 부분들 관련해서 낮췄을 때는 이건 뭐가 법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나 또 강하게 됐을 때는 그건 너무나 높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부분들의 언론만 돼서 사실은 이제 그 축조심이라 할까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논의들이 충분치 않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목적을 충분히 알아야지 나중에 법을 해석할 때에도 그 축조, 그러니까 입법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이 법을 만들었다고 입법적 의사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충실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법 조문만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민간기업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오너들인 어떻게 보면 부주의한 과실로 인해서도 당신들은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마땅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느낌을 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 경제단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부분들은 또 그런 게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아까 21대 이제 국회 논의에서는 한 5개 정도의 그 국회의원들이 법의를 발의를 했고, 그 처음에 이제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라는 분이 이 법안을 처음 당론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국민의당, 또 민주당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국민의 청원도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다 합치는데, 이제 법안이 너무나 다수 의원이 되게 되면은 이 법안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는데, 국내 12월 말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 현안들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게 어려우니까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안으로 하나를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12월 7일에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안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 소위에 대한 논의였는데, 결국 이제 이 모습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문제뿐만은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졸속입법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두는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둬서 상당히 좀 나중에 입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도 사실은 이제 그런 정도에서 약간의 졸속적인 입법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언론에서도 보도하기도 하고 또 다루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좀 연구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청회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이게 형법적인 문제인데 형법 하시는 분 한 분 정도 이렇게 진술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견해에 의하면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입법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특별법을 사람법에 있는데 요건들은 비슷한데 다시 처벌을 이렇게 강화하는 이 법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고,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이제 그 산업재해뿐만 아니고 시민재해를 이제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 시민재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사회적인 공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말로 좀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외국의 입법례를 들면서 우리 입법례 약간의 좀 불비성 이런 것들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공청회가 아니라 공청회로 끝나고 입법하는 데서 약간의 어떤 벌칙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약간 조정을 하는 선에서 입법을 통과시킨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성명서나 의견서 이런 것들 부분들 관련해서 그동안에 논의됐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반영됐다고 그러면 이제 아마
그게 이제 법 적용과 관련해서 이제 5인이는 이제 소상공인 부분들인데 거기는 이제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이렇게 했던 것은 아마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경제단체 중에서도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데서 전에 없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많은 의견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적용을 좀 유예하는 선으로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실질적으로 이제 큰 사업장에 흔히 이제 재벌 총수라든가 뭐 이런 데 관련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성명들을 내는 것은 좀 전에 여러 가지 이해단체들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그런 입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이제 1년 정도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련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어떤 것이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해서 예방적인 차원을 좀 강화를 해서 산업 현장이 좀 안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노동이 존중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데 좋은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나중에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충분치는 않았다. 아까 이제 정의당의 강용미 의원이 법안은 냈지만은 정의당은 이 법사위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좀 할 수 없었던 또 그런 한계도 좀 있었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이 법안들 내용의 과정들 내용을 봤을 때에는 유예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러면은 좀 더 논의를 해서 하는데 이제 워낙 법을 통과시키라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해서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뭐 선례라고 그러면은 이 입법을 하기 위해서 뭐 시민단체나 뭐 당하고 국회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보름 넘게 단식을 통해 갖고 이렇게 한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향후 필요한 입법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되나 뭐 이런 식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시그널도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의 필요성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존 법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무리해서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이제 당초는 사실 이제 이게 기업처벌법 뭐 이렇게 해갖고 기업살인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것들도 법령으로서는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뭐 약칭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됐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민재해라고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넓게 인정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시민이라든가 종사자에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에서 아까 이제 전상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뭐 택배라든가 하청협력 근로자 뭐 등등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적용되는지는 이제 이 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좀 따져봐서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산안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하청업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하도급이 사실은 우리가 1단계 하청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단계를 이제 밴드라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5단계, 심하게는 10단계까지도 산업에 따라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법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냥 맨 위에 있는 그 원청 무조건 책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산업안전법에서는 그런 의도는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이제 발주자 책임 정도로만 했던 부분들도 그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은 이번 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원청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가감하게 주었다.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이제 대기업의 총수님들도 어느 날 갑자기 산원 사고로 인해 갖고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이 징역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위험성에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그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부장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배관 공사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주의는 했는데 어떻게? 근데 또 보니까 협력업체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다 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슈화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걸려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사실은 기업 숫자도 많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 수도 많은데 이 법은 이제 한 잣대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서 그 사건이 터지면은 개연성, 발생 가능성은 많은데 그것은 결국 그 맨 위에 있는 원청 아니면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그 안전 담당 이사라고 해갖고 이제 처벌을 받는 이사 뭐 이런 것들을 선입되는 좀 생각지 않은 그런 얘기들. 왜냐하면 기업에서 그 이사 임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반 세러리맨들의 그 희망이고 흔히 이제 꽃이라고 했는데 산업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언젠가 모르게 갑자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된다 그러면 좀 서글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임자 관련해서도 뭐 사업주 관련돼서 본인이 일을 하시다 직접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관계 없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 기업의 경영 책임자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공공기관의 그 지방 이 장도 포함이 되고 사실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좀 확대해서 해가면 근처에 모 교도 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만약에 사망자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그 장은 이제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장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그 법률적인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책임을 지고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있냐라는 그런 명확한 의무 규정을 명확해야 되는데 이제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근로자나 이게 종사자나 또 시민들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사고를 당하긴 당한 거지만은 또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까지도 당연히 책임자는 이쪽 경영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의 형평성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종사자나 시민들에 관련된 것은 의무가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영자 책임자 관련된 규정은 있는데 그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인 부분들, 모호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게 법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그런 데 대해서 자기 사업장 내에서 종사자들의 안전이나 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들이 법 규정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치라는 것들이 어떤 내용이냐, 안전과 보건의 확보 조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 법 주문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재해 예방 관련 예산, 인력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에 재해 발생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행 조치. 세 번째로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등 개선 시정 등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요거는 이제 중앙이나 지자체 관련된 부분이 하지만은, 그리고 네 번째로 안전 보건 명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런 식으로 이제 법 주문은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산안법에 이런 규정이 대강 있습니다. 산안 규정을 그 법을 만들고 고용노동부가 규칙 규정을 따로 둬갖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산안법에서 그 의무로 해서 그 의무를 안 했을 때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조항을 똑같이 들고 와서 그러면 이제 그 책임자 입장에서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요건은 똑같은데 어떤 것은 산안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건데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기업법은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법률에 다 적용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형량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흔히 이제 법적 용어긴 하지만 법률 용어는 상상적 경험을 통해 갖고 더 그 형이 큰 것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건은 같은데 그 전에는 산안법 자체도 굉장히 엄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입법 과정에서 보면은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가 인과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추정 규정을 둬서 물론 입법은 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경영자들이 좀 어렵게 입법을 좀 의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입법은 안 됐으니까 종전 원칙 같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고의나 이런 거 관련된 과실 판단을 했을 땐 똑같이 판단을 할 텐데, 그러면은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라는 의혹은 갖고 있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을 통해서 많이 이제 위협적인 것은 다 퍼뜨려 놓고 나중에 이제 재판은 가서는 언제 처음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또 그 사이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헌적인 요인들은 계속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한 목적 그 자체를 정말 올바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정적인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기보다는 빨리 뭔가 손을 대서 현장에서 좀 원래 법의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는 입법을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영국의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영국에서는 사실은 이 중대 기업 살인법이라는 것을 과실치사상죄법을 만들고 나서 논의하는 데도 한 13년 정도 걸렸다고 그러고 2007년도에 만들어서 2008년도에 이제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한 2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13건 정도에 대한 처벌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징역형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벌금형적인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법 방치 효과가 이제 아까 전상현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초기에 이제 몇 명 이렇게 줄었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법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국내에서 이제 그 보도한 그 영국의 학자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오히려 경향에 따라서는 이 산안법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산안법 내로 다시 그것을 처리하려는 그런 경향도, 그러니까 동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도 없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은 좀 부정적인, 반기업적인 뭐 이런 이미지화를 굳이 시킬 필요가 없는 것.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을 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은 기업이 좀 더 활력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이제 여기 처벌과 관련해서는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부상자도 생기고 또 직업성 질병에 의한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하는 그것도 굉장히 과하게 처벌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러면 처벌받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정부가 예산도 뭐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종전에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관심도들을 많이 가져왔지만은 좀 더 관심도 갖고 또 이제 이쪽 관련된 그 공무원들의 숫자들이 항상 없다고 그랬던 부분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근데 좀 더 점검을 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인력을 보충해서 하는 것이 더 기업을 활력화시키는데 좋다라고 그러면 그런 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생 교수님께서 이제 이 처벌과 관련해서의 정의 부분, 또 사업주 경영 책임자 관련돼서 사망이나 부상 질병에 관련된 내용에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징역하고 벌금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두 개가 병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이내에 있어서 재범 시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하는 조항도 뒀습니다. 물론 이제 산안법에서도 똑같은 규정은 있었긴 있는데
하여튼 가중처벌 주장도 있고 또 이 법에서 사실 이제 형법 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 법이 좀 저기한 것은 뭐냐면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 이 벌금, 처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하여튼 면책이라고 보면은 상당한 주의 감독을 다한 경우라고 하는 부분들은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특색이 있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갖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5배 이상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 취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제재 성격으로 해서의 민사적인 책임을 지우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과론적인 것은 위에 벌칙 규정도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처벌이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입법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나라는 사실은 이제 대륙법계 입법이라고 해서 대륙법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은 이제 보통법이에요. 코먼로우 관련해서 영미법상에 있어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법체계랑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손해배상 그 자체로는 약하니까 보통 이제 3배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번에는 사실 법안에서는 5배, 10배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5배로 해갖고 전에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또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법안 내용에 보면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에 관련해서 아까 이제 기업 규모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똑같이 벌금을 똑같이 그 5배 무냐 액수 관련해서는 약간 이제 고려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고의 과실 중대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의무 해마의 종류라든가 내용 또는 피해 규모 또는 경제적 이익 또는 기간 횟수 또 재산 상태 또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세하게 다른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 한 8개 정도 호를 이렇게 나열을 해서 되긴 돼 있는데 하여튼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제 이 벌금도 굉장히 적지 않은데 여기다 이제 실질적인 실손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5배까지 이렇게 법 규정을 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입법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행 시기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5인 미만에 대해서는 하는 이런 부분들은 노동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 적용하면 다 적용하죠. 5인을 왜 빼냐. 또 이제 50인 해갖고 이제 1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왜 1년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누더기법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용 시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효과,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고 사망에 따른 그 실질적인 그 통계상에서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5인 미만이나 50인 미만 관련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사고 사망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는 것은 1년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서부터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노사단체가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같은 방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내용에서 관점을 달리해서 서로 이제 법이 잘 안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의견을 좀 더 들어보시고 또 정부의 의견도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들 들어보셔서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보완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것들을 좀 국회에서도 요즘에 좀 얘기를 많이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들어주셔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지금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제가 대형 로펌들 법률사무소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한 규정들에서 이제 경영자들의 면책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데 사실 이제 판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산안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판례가 취한 태도는 뭐냐면은 이 도급인 사업주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단계가
직접 내 근로자가 아니고 협력업체로 되면 이제 간접적으로 되는 거고 또 업무 위탁을 한 거게 되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제 도급이라고 그러면 민법상에 있어서는 그 도급이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내 사업을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네가 일을 완성을 해서 나에게 납품을 해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다. 그리고 당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내 근로자로 쓰지 않고 그 일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일을 좀 못 믿어갖고 또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관리자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 이런 모습들로 돼서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의 그 산업시찰을 이렇게 가거나 공장시찰을 갔을 때 보면은 똑같은 이제 우리 그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협력업체, 그러니까 도급을 준 사업체의 비율은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우리 같이 이렇게 그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우리만큼 사회 이슈화가 사실은 안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대우도 잘해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만 이제 산안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산안 관련해서 이제 산재 교육들을 받을 때는 이제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회사 내에서 받으니까 산재 교육은 같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재는 같이 공간 내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교육을 같이 통해서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전파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의 일들은 각자 알아서 하는 식으로 하고 그 각자 현장에서의 관리자들, 그러니까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면책 규정에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사업장에서 장소성도 문제가 있는데 그 일 도구가 만약에 협력업체 모든 사람의 도구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책임을 또 면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일본에서는 좀 잘 피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둬서 도급은 도급대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간에 협력업체,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도급인 사업주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그러면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라고 해갖고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 이 표현도 사실은 그 판사님이 이 단어를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쓰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에 의해서 사업주가 경영자가 뭐를 해야 내가 책임을 받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어떤 판단 기준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가장 명확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이 법에 있어야 됩니다. 법정으로 돼갖고 법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장에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거 안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을 할 때 그런 논의들이 나오지 않게끔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법 통과된 상태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뭔가 법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지적되는 것은 그만큼 법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법에서 지금 기업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을 갖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제 사실 이제 로펌에서는 나름대로 종전의 판례를 기초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50대 50이죠. 51대 49.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그 법원에 가서 법의 해석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들도 해석은 하는데 그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 법 해석의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의 판사님들이 하시는 건데 판례를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판례라는 것도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에 있어서 경영제가 연류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그 소송 기간 동안에 경영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현장에 있는 이런 현안들을 안 되면 법으로 가는 것이 좋긴 좋은데 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결과치 자체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그 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법으로 인해 갖고 그 법에 대한 그 예방이라는 어떤 질서들이 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소프트 로라고 그래갖고 연성법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어떤 절차적인 규정, 예방적인 규정 이런 부분들도 같이 법안에 좀 충분히 갖추어 있어야지 사업들도 할 수 있다. 적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법이 됐으니까 아까 이제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적인 거나 행정적인 그런 것들의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일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에는 산안법을 본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중대체벌법과의 경합이 되니까 그걸 종합성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하는데, 분위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강하게 해놨으니까 이참에 산업법의 규정을 더 강하게 맞춰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법원에 이제 양형위원회 아까 이제 전선영 교수님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많은 그 양형과 관련된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에 대한 형을 이렇게 했는데 그 같은 사건이라도 형량들이 다 들쑥날쑥하니까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 직속으로 양형위원회를 따로 둬갖고 많은 이제 법률들에 대한 것을 균질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산재 사고가 이렇게 생기면은 과실이나 아니 고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바운더리를 어느 선에서 하한을 두고 어디까지 상한을 둘 것인가 했는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그 사실은 이제 갑자기 이분들이 하신 게 아니고 몇 달 작년에 그 총가요 그때 이제 지금 노동부 장관께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이 양형위원회를 찾아가셔서 이 산안법 규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이 법원에 대한 처벌 그것을 좀 검토해 달라라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좀 이번에 이제 회답이 된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아마 이제 지난번 그저께인가 발표됐던 그 내용들은 특별하게 이제 전체 회의를 끝나서 특별한 얘기, 왜냐면 이제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양형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이미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부분의 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라가니까 이슈가 돼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게 된 거고, 특별히 이제 의의가 얻게 되면은 이제 금년 4월달, 2021년 4월달 재판서부터는 이 양형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받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만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다른 많은 양형을 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음주 운전 관련돼서 됐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형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정했던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하여튼 사망에 대해서 10년 6개월까지 상한을 둬갖고 어떻게 보면 산안법에서는 이제 7년 이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높여놔갖고 이게 이제 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단순히 계산해 보면 아까 5년 이내에 그 가중 조항에 비추어서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것인가라는. 근데 이것은 이제 종전 양형 기준에 비해서는 엄청난 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처벌을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열어놨다는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좀 시그널로 또 산안법의 개정을 할 때에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입법을 할 때에는 그 처벌을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활동을 열심히 많이 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 처벌이나 과징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확대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사안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보긴 볼 건데 지금은 이제 하여튼 사업을 하시다가 뭔가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징역한다. 뭐 이런 그 위기감을 이렇게 위구감을 줄 이런 입법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와중에서 사실 이제 이 법을 기하로 해서 그 기업들의 역할도 좀, 아니면 경제단체 역할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산안법 관련해서 항상 얘기될 때 문제는 뭐냐면은, 경영자의 인식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 법에 대한 전문성도 사실 없으시고 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봤을 때는 뭐 이 부주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과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전문성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뭐 재해 문제뿐만 아니고 경영 자체는 훨씬 다양한 그 경영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관심을 못 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로서 그만큼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경영자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ESG라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경영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돼서 좀 인식을 주체적으로 좀 가지면서 이 부분들에 관심을 둬서 기업 내부에서도 이 산업과 관련돼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운동본부라는 데서 이제 팜플렛이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기업주는 비용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종용하면서 열악한 환경을 처하게 하면서 이윤만 창출하는 이런 모습으로 기업 인상을 이렇게 뒀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환경이 좀 돼야 되겠고, 기업도 물론 이윤은 창출하는 거지만은 그런 기업인들이 전부가 아닌 원래 올바른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이 다 좀 나쁜 이런 이미지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윤을만 창출하는 그런, 이윤을 좀 많이 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된 걸 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나름대로 뭔가 캠페인적으로 산업 안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뭐 중간 관리자들 문제가 아니고 체계 경영자들 문제 관련해서 경영적으로 이만큼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기업 총수들 내지는 대표되신 분들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어떤 캠페인 같은 데 있어서도 좀 인식을 전환됐다는 것을 이렇게 각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억으로 환원하면 우리가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근저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 이런 것도 됐을 때, 옛날 얘기지만 모 기업의 총수님께서 여성 단체하고 회합을 하신 후에 비서실에 돌아와서 직장 내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없지만 이제 비서실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키고 여성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그런 기억도 났고요. 돌아가셨지만은 이건희 삼성 회장님께서도 뭐 여성 채용과 관련해서 여성 할당제 얘기했을 때, 우리 기업에서는 30% 정도는 여성 채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아마 다른 기업도 그렇게 하고는 있겠지만 삼성은 지금도 여성 채용을 30%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 기업의 총수, 그러니까 기업을 위에서 다루시는 분들의 경영 인식 그 자체, 방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산업 안전 문제도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한 인식을 좀 대전환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된다라고 그러면,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을 통과된 이유에 있어서 좀 더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하겠다. 처벌이 너무나 과하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시면서 또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좀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좀 계속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요 얘기를 우리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 향후 이제 과제로는 개인적으로는 중대재해 문제의 양상이라든가 원인, 해법
법과 관련된 규명은 종전에도 했지만은 이번 이제 법을 제정을 통해서 연구 작업이 됐던 뭐 이런 것들에 관련 것들이 좀 더 그 보안 입법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현상 이유에 있어서 새롭게 그 포스트 코로나일 때는 어떻게 세상이 될지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뭐 종전대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접한 대체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계는 좀 더 나빠진 새로운 세계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하여튼 뭔가 또 새로운 그런 세계 내에서의 산업 안전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똑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똑같은 경영 환경일 테니까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의 선진국에 있어서도 이 산안 관련들을 좀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종전 입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마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의 모든 각 분야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바뀌어야 될지라는 부분들은 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 분야 관련해서의 어떤 그 분야도 있지만은 또 산업 안전 분야도 관련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대처를 해서 이미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됐는데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도 그 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보합 입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라는 것들에 관련해서는 좀 경제단체나 또는 이제 노동단체 이런 데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완 입법이 됐던.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법 목적이 경영자들도 포함해서 또 시민이나 또 이제 종사자는 근로자 이런 포함한 것들이 산업 안전 예방을 통해 갖고 어떻게 보면 노동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이제 전사민 교수님께서 워낙 매크로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냥 약간 뒷부분에 관해서 좀 방향성으로 좀 이런 것들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